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핵군비 경쟁에 돌입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미국에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있다. 중국은 핵발전 개발에서 미국을 최소 10년 앞서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이 분야를 선도하지 못하면 일자리와 부는 여기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생길 것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핵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국에 93개의 운영 중인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98개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10년 동안 150개 이상을 더 건설할 계획이다. 게다가 중국의 기술은 이미 다른 어떤 국가보다 몇 년 앞서 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힘의 역사적 쇠퇴를 나타낼 수 있다. 역사를 통틀어 에너지를 통제한 자가 미래를 통제했다. 오늘날만큼 이 말이 진실인 적은 없었다. 2050년까지 세계는 현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전기 자동차, 양자 컴퓨팅, 로보틱스, 21세기를 정의할 기술들은 모두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미국의 전력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40년까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력 생산을 최대 50%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프라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약 20%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산업의 백본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도 상관없다. 진보는 멈추고 비용은 상승하며 경쟁자들은 앞서 나간다. 이 격차를 빠르게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원천은 핵이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겨우 2개의 핵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그리고 재건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건설 중인 것은 정확히 제로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교착 상태에 갇혀 각 행정부가 이전 정책을 뒤집는 동안 중국은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확장해왔고 이제 전환점에 다다랐다. 이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경쟁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 경쟁은 글로벌 힘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핵군비 경쟁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미국이 따라잡을 수 있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인류의 진보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유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산업혁명 이전, 우리는 태양으로 난방을 하고 동물로 농업과 운송을 했으며 물과 바람으로 간단한 기계를 움직였다. 석탄은 최초의 산업 증기 엔진을 동력으로 삼았고 이는 다시 기차, 공장, 발전기를 움직였다. 1800년대 후반 석유를 가솔린으로 가공해 내연기관을 장착한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는 원자의 엄청난 에너지를 고통스럽게 발견했다. 하지만 그 같은 힘이 도시를 파괴하는 대신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 무기 대신 미국 정부는 핵을 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빠르게 깨달았다. 미국은 전국에 약 150개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다. 당시에는 단순한 에너지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미국의 오랜 라이벌 소련과의 경쟁이었다. 그들은 군사적 지배뿐만 아니라 핵 발전 기술 우위에서도 경쟁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핵은 다른 어떤 에너지 원천도 따라올 수 없는 규모로 강력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이다. 한 개의 발전소가 도시 전체를 공기 오염 없이 동력화할 수 있다. 토지 사용도 최소화되어 태양광보다 60배, 수력보다 100배 이상 효율적이다. 그 위협적으로 보이는 냉각탑에서 나오는 가스는 실제로 수증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엄지손가락만 한 우라늄 펠릿 하나가 석탄 1톤이나 석유 100배럴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의 많은 부분도 재활용되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든다. 활과 화살에서 증기 엔진, 마이크로칩까지 모든 기술 도약은 에너지 도약에서 왔다. 경제학에서 하나의 패턴은 거의 보편적이다. 국가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때 부도 함께 상승한다. 에너지는 단순한 힘 이상이다. 그것은 번영이다. 미국의 초기 핵 성공은 세계 리더로 만들었고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더 당황스럽다. 1973년 미국이 핵 황금 시대에 들어서던 시기, 여러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한 국가들, 미국과 서유럽 대부분의 석유 수출을 금지했다.
몇 달 만에 석유 가격이 4배로 뛰었고 산업화된 국가들은 처음으로 취약성을 깨달았다. 에너지 가격 폭등 속에서 핵발전은 다시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였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외국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다. 1979년 두 번째 석유 위기는 이 주장을 강화했다. 하지만 몇 달 후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다. 1979년 3월 펜실베이니아의 쓰리마일 아일랜드 핵발전소에서 단순한 기계 고장으로 원자로 코어가 부분적으로 녹아내렸다. 미국의 첫 핵사고였다. 사망자나 환경 피해,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없었지만 미디어는 이야기를 과장했다. 이는 핵악몽의 첫 단계였다. 반핵 시위자들이 시내로 행진하며 마켓 스퀘어를 가득 메웠다. 죽음은 가장 가까운 핵 원자로만큼 가깝다. 쓰리마일 아일랜드 발전소는 빠르게 폐쇄되었고 핵발전에 대한 대중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더 많은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의견을 바꿨다. 이 사고 후 정부는 핵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건설과 운영을 기하급수적으로 어렵고 시간 소모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테네시의 와츠바 핵발전소 2호기는 1973년에 건설을 시작했지만 많은 설계 변경, 지연, 비용 초과로 2016년에야 운영되었다. 43년 후였다. 당시 미국은 이미 130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거나 착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후 많은 프로젝트가 포기되었다. 수십 개의 우라늄 광산과 정제소가 폐쇄되었고 새로운 원자로 건설 계획은 모두 취소되었다. 그냥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기술을 완전히 장악하고 에너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미국의 기회가 멈췄다. 공포는 빠르게 퍼졌다. 대서양 건너 유럽으로 공포가 확산되었다. 독일과 이탈리아처럼 핵의 미래를 걸었던 국가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중의 핵인식을 영원히 정의한 순간이 왔다. 소련 우크라이나의 핵사고가 낙진을 일으켰다. 오늘 소련은 세계 핵발전 산업의 짧은 역사에서 최악의 사고를 겪었다. 1976년 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해 유럽 전역에 대량의 방사능을 방출했다. 미국처럼 대중 의견이 핵에 반대하게 되었고 유럽의 핵 건설도 멈췄다. 그냥 그렇게 서구는 핵을 포기했다.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 진보가 멈췄다. 하지만 세계의 한쪽이 공포에 마비된 동안 다른 쪽은 기회를 봤다. 중국은 이제 시작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맥락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 1929년 대공황처럼 에너지 위기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2008년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의존성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고 2025년 현재의 에너지 부족은 AI 붐과 맞물려 새로운 위기를 예고한다. 이 패턴은 반복된다. 위기 속에서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미국이 공포에 굴복한 반면 중국은 장기적 비전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다. 힘의 역학, 번영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중국은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빠르게 산업화하기 시작했다. 후퇴를 통해 보자면 세계 양측이 진보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생각했는지 명확하다. 서구가 단기적 공포에 갇힌 동안 중국은 세대를 넘어 생각했다. 현대 중국의 아버지 덩샤오핑이 말했듯이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부를 유지하려면 세기를 생각해야 한다. 이 장기적 사고방식이 중국의 부상을 정의했다. 중국은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현대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석탄 공급으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더럽다. 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레잉 도시의 이 두 사진을 보자. 왼쪽은 안개가 아니다. 근처의 아시아 최대 개방형 석탄 광산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주요 우려는 이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은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석탄 공급조차 무한하지 않다. 오늘날 중국은 여전히 에너지 대부분을 석탄에서 얻지만 현재 매장량은 35년밖에 남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중국은 1980년대부터 다른 에너지 원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석탄이 부상을 동력화했다면 핵은 미래를 동력화해야 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대규모 핵 건설을 시작했다. 중국의 첫 원자로는 1984년에 건설을 시작해 1991년에 전력망에 연결되었다. 그 시점에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2개의 원자로만 건설 중이었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내내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었다. 반면 중국은 첫 원자로를 이어 수십 개를 더 지었으며 핵 공급망의 포괄적 건설을 포함해 광산, 정제소, 핵 연구에 최첨단 대학을 만들었다. 미국은 여전히 에너지 출력과 기술 개발에서 중국을 압도했지만 건설하지 않았고 곧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었다. 20년이 지나 미국은 여전히 같은 수의 발전소에 머물렀다. 그래서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에서 새로운 핵발전소 물결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이 계획은 미국에서 새로운 핵 르네상스를 촉발하고 수십 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대담한 계획이었지만 불행히도 실패했다. 2011년 일본 해안에서 발생한 대지진이 후쿠시마 다이이치 핵발전소를 고장나게 해 대량의 방사능을 대기와 태평양으로 방출했다. 이 사고는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냈다. 세계 반대편의 한 사고가 워싱턴의 전체 계획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계획한 수십 개의 새로운 발전소 중 2개만 건설되었다. 그러나 후쿠시마는 중국을 늦추지 않았다. 중국은 계속 건설했고 오늘날 그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 비디오 연구 중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연설을 많이 봤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모두 중국어였다. 자막에 의존할 수 있지만 통, 슬랭,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의미를 놓친다. 더 이해하고 싶어서 오늘의 스폰서 링고피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루한 수업 대신 실제 TV쇼와 영화로 배우고 있다. 자막에 어떤 단어를 클릭하면 즉시 번역이 되고 플래시카드로 자동 저장되어 나중에 기억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전에 시도한 어떤 것보다 어휘가 잘 붙는다. AI 발음 도구도 놀랍게 유용하다. 쇼의 대사를 연습하고 네이티브 스피커에 얼마나 가까운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브러리의 규모가 진짜 차이를 만든다. 14개 언어로 0.개 이상의 쇼가 있다. 그래서 공부라기보다 몰입처럼 느껴진다. 지루한 학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하루 10분 쇼를 보는 것만으로도 청취가 엄청나게 향상되었다. 시도하고 싶다면 설명의 링크를 사용해 7일 무료 시험과 연간 플랜 4% 할인을 받자. 이제 비디오로 돌아가자. 중국은 이제 핵에너지의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현재 50개의 원자로를 운영 중으로 미국의 93개에 비해 2위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핵 함대를 4배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핵에너지 리더로 미국을 압도할 계획이다. 현재 33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43개 더 승인되었고 추가 147개가 제안되었다. 이 비디오가 업로드될 때쯤 그 숫자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비교하면 미국은 현재 새로운 원자로를 새로 건설 중이다. 승인된 계획이 없고 25개만 제안되었다. 유럽연합 전체에서 슬로바키아에 단 하나의 원자로만 건설 중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일부 국가들은 운영을 완전히 중단했다. 하지만 중국이 건설하는 수뿐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건설하는지가 중요하다. 더 많이 지을수록 더 저렴해진다. 이 차트는 미국과 중국의 핵원자로 건설 비용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와트당 1달러에서 오늘날 최대 14달러까지 비용이 폭발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반대가 일어났다. 더 많이 건설하고 빠르게 배우면서 비용이 꾸준히 떨어졌다. 같은 설계, 부품, 팀으로 수십 개의 발전소를 지을 때마다 프로젝트가 더 저렴하고 빨라진다. 엔지니어들은 실수에서 배우고 공급망이 강화되며 건설 일정이 단축된다. 비용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술 변화가 아니라 제조에서 반복이 항상 하는 것처럼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 세기 전 포드의 조립 라인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항공기와 선박 대량 생산까지 이를 장악했다. 하지만 핵에서는 이 사고방식이 자리 잡지 않았다. 각 발전소가 더 큰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맞춤형 프로젝트가 되었다. 서구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2023년 미국과 수십 개 이상의 국가가 2050년까지 핵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서약에 참여했다. 이듬해 의회는 미국에서 새로운 핵 인프라 건설을 쉽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더 많이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의 핵발전 혁신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헤드라인 통계는 중국이 최근 세계 최초의 4세대 핵원자로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기술의 90% 이상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중국의 능력은 미국보다 15년 앞서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지배하는 유일한 기술은 아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AI의 필수적인 소형 모듈식 원자로 SMRs 개발 경쟁에서도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MRs를 일반 핵원자로의 더 저렴하고 축소된 버전으로 생각하자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어디든 배치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SMRs를 운영 중이며 더 짓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잠재력은 엄청나다.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SMR 연구에 수십억을 쏟아부었다. 이것이 미국 접근법 대 중국의 핵심이다. 조정된 국가 전략 대신 미국은 민간 혁신에 크게 의존한다. 수십 개의 스타트업이 더 작고 저렴한 새로운 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한다. 구글, 아마존, 오픈 AI 같은 테크 거물들이 카이로 파워, X-에너지, 같은 회사에 수십억을 투자해 언젠가 AI 데이터 센터를 핵 에너지로 동력화하기를 희망한다. 와이오밍, 텍사스, 테네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2030년대 이전에 새로운 원자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 기술적 돌파구에 너무 많이 베팅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자로를 규모 있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기술과 산업 기반을 재건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심 원자로 부품을 만드는 대형 단조 용량을 거의 모두 잃었다. 이러한 설계는 완벽해지는데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핵심적으로 이는 두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미국 경제는 금융화, 시장, 민간 자본, 혁신 인센티브에 기반한다. 반면 중국은 조정, 국가 지원 자금, 장기 계획, 산업체인의 모든 링크 통제에 기반한다. 미국에서 자본은 이익이 가장 높은 곳으로 흐른다. 중국에서는 전략이 요구하는 곳으로 흐른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토륨 원자로에서도 확실히 앞서 있다. 토륨은 우라늄보다 안전하고 훨씬 풍부하며 이론적으로 최대 200배 더 많은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운영 중인 토륨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다. 작고 아직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았지만 작동하며 상업적 확장을 위한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은 가까이도 가지 못했다. 이는 다음 프론티어인 핵융합으로 이어진다. 중국이 이 경쟁에서 이기면 에너지 시장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문명을 재구성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을 세계 지배적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기술이 하나 있다면 이것이다. 융합은 에너지의 성배와 같다. 분열이 원자를 쪼개는 반면 융합은 결합한다. 태양을 동력화하는 같은 과정이다. 이론적으로 인류에게 무한한 청정 에너지 원천을 줄 수 있다.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종을 동력화하기에 충분하다. 지금 중국과 서구는 이 연구에서 목에 목이다. 하지만 차이는 돌파구가 도착할 때, 만약 도착한다면 중국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빠르게 건설하고 더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 그 시스템은 이미 기술을 인프라로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다. 중국의 핵 확장은 위험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021년 한 발전소에서 사소한 누출이 발생했으며 폐기물 연구 저장 계획이 아직 없고 일부 도시에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시위가 일어났다. 베이징은 물 부족 지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다. 하지만 이는 속도 저하일 뿐 정지 신호가 아니다. 국가는 여전히 세기 중반까지 수백 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계획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미국은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2024년 미국 에너지부는 2050년까지 수요와 넷 제로 배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핵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려야 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나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다. 우리는 베이비 드릴할 것이다. 그의 헤드라인 해결책은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리키는 베이비 드릴이다. 하지만 이 접근은 핵에도 적용된다. 대통령으로서 그의 첫 행동 중 하나는 핵 르네상스를 해방하고 미국의 핵 용량을 4배로 늘리기 위한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에너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는 거래를 체결했다. 분명 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앞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국내 핵 에너지 공급망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SMR스를 동력화하는 고급 우라늄의 유일한 공급자는 러시아다. 중국의 제조 지배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큰 통제를 의미한다. 원한다면 미국의 핵 인프라 건설 능력을 쉽게 방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건을 시작하는 단계를 밟았지만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단순히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여기서 미국 자본주의와 중국 중앙계획이 정면 충돌한다. 각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핵융합 연구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이 지출하지만 미국은 훨씬 더 많은 민간 자금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총 지출은 3배 더 많다. 하지만 원자로 건설, 실제로 중요한 부분에서 자본주의는 실패한다. 미국에서 핵발전소는 10년 이상 걸리고 거의 항상 예산을 초과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가장 큰 에너지 회사 중 하나인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건설 중인 원자로 비용이 140억에서 340억 달러로 치솟아 파산했다. 당위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핵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중국의 중앙화 모델에서 국가는 자금 조달과 건설을 통제하며 주주에게 답하지 않는다. 베이징이 원자로를 짓기로 결정하면 지어진다. 그리고 수백 개를 짓기로 결정했다. 간단히 말해 중국은 장기적 사고를 할 수 있고 한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중국이 핵 황금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안 미국은 뒤처졌고 이제 겨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측정 가능한 척도로 중국은 핵 발전 경쟁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나은 기술, 완전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으며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그냥 해낼 수 있다. 핵이 정말 에너지의 성배라면 미국이 2위가 된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물어볼 때가 된 것 같다. 중국이 슈퍼카를 몰고 미국이 휠체어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경쟁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선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가 자본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냈듯이 오늘의 에너지 경쟁은 글로벌 힘의 재배치를 예고한다. 2008년처럼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고 2025년 AI 주도 에너지 수요는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철학적으로 이는 당위 이익 대 장기 비전의 대결이다. 인류의 번영은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조심스럽게 미래는 이미 재구성되고 있다.